네. 제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편안히 그 뒤에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제목 정하면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이게 좀 맞는, 좀 죽음의 소수자라는 이 맥락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노인 고독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발표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조금 전격적으로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마주하는 삶의 종착지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점에서 참 죽음만큼 공평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어떤 죽음이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공평하지 않은 죽음의 또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고독사 문제, 특히 노인 고독사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심의 저의 출발점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관한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사전에 이제 노인분들이 내가 연명의료를 결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를 미리 각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지 말지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제 가족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그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 자신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은 내 혼자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의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어떤 임종기, 뭐 의사결정의 문제, 연명의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좀 제도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말 노인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특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상실의 경험들을 할까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1년 4월 1일부터 고동사 예방법이라는 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보면 대체로 그러니까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아직 뭐 고독사 이후의 장례의식에 대한 유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 법률에서 찾아보지 못했고 아마도 지자체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뒤쪽에서 혹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고독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법률로 제정된 만큼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유교는 특히 해명하고 반성할 부분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죽음 자체의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하나의 고독사 문제와도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뒤쪽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고 회피하며 삶을 강조하는 유교 전통 때문이라는 경향하고 이러한 얘기들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20세기 중후반 되면서 부모님을 이제 가족 관계가 변화되면서 1인 가족도 늘어나고 뭐 가족들이 이제 분리되어 살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이나 가족의 역할 등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상장례 의식 또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로는 그러니까 노인 돌봄의 과제가 시설 돌봄과 돌봄 위주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그 유교는 아무래도 노인 봉양이라던가 상장례 의식을 관해서 이제 주요 사상적 근거를 마련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노인 고독사 문제의 논의의 출발점을 좀 죽음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뒤쪽에서 살펴보고요. 그동안 이제 노인 고독사 문제에 관해서 특히 철학 종교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이제 노인 고독사 문제를 성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윤리 관점에서 이웃 생명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던가 이 고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의 영적 상실의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풀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방을 통해서 각각의 가정을 찾아보고 이러한 사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거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신방 사역이라던가 또 장례 지원이라던가 노인 식당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이제 전통적인 효 윤리를
윤리적 기능으로 작동되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하는데, 근데 이런 논의들이 좀 저희 유교 쪽에서 많이 이렇게 연구로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윤리로서의 돌봄, 뭐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윤리 문제, 이러한 타회 윤리로 효의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하면서 효제라는 개념, 즉 이런 개념에서 보이듯이 효제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맹자 등의 사상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이제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생산성을 이제 효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확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 전통적인 효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또 이해될 수 있고, 이것이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는 윤리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논의들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교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유학 연구자들 이런 질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노인 고독사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효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라는 좀 궁금증을 저는 나름대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유교의 사유는 항상 그 본질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말과 종시를 제대로 알고 끝이 되고 또 마지막이 되는 그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태가 시작된 지점과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게 유학적 사유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노인 고독사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안경진, 박영숙의 이제 연구를 살펴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죽음, 이제 노인 고독사 문제를 좀 질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혼자서 이제 있는 분들, 그리고 돌봄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이제 고독사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건, 이건 대체로 동일한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에 관련해서 돌봄의 외주화, 인종의 의료화, 아니면 죽음의 상업화 등의 이제 문제들이 우리가 있는데, 노인 고독사 문제는 우리가 죽음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질적 연구를 한 후에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는 것을 이제 상장내 의식이라든가 동네에서 행해지던 집안에서 행한 대사의식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죽음의 문제들을 이제 외주화하고 상업화하다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일상과 분리되면서 죽음에 대한 또 준비나 이런 것들은 온전히 이제 개인에게 맡겨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죽음이 오히려 타자화되는 상황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우리 누구나 맞이하는 건데 그저 소외시켜버리고 타자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혼자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러한 노인분들의 죽음에 관한 인식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상실, 또 정리되지 못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 또 삶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와 원망, 뭐 이런 것들, 원치 않는 방식대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또 관계로부터 고립돼서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고독사 문제를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 좀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노인 고독사 문제는 사회 경제적 구조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삶이 낮은 경우일수록 홀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인 가족 증가라든가 가족 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과 얽혀있는 문제이지만, 유학을 비롯한 철학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유와 인식을 점검하고 또 학계와 대중과의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철학적 논의 주제인 죽음을 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데에서도 고독사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된다면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논문이 되겠더라고요. 그건 못하고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그러니까 SNS,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SNS 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죽음과 관련된 이제 감정 분석을 보면, 고통, 안타깝다, 속이다, 뭐 이렇게 속을 분노, 뭐 냉담하다, 슬픔, 그러니까 고통, 안타깝다, 슬픔 등과 관련된 그 감정 연관어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당연히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되게 슬프죠. 근데 유교경전에서 보이는, 제가 죽음을 한번 다 찾아봤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고
정말 싫은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이 드러난 이러한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얘기에도 보면 죽음과 가난의 고통은 사람을 누구나 싫어한다. 자전에서도 죽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누구나 떠올리기만도 싫은 그런 이제 죽음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공자도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제자 안현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한 것은 얘기 예운편에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러한 싫어하는 감정,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들여다볼 수 있는 큰 단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을 속에 감추고 있어서 예측하기 힘들지만 예를 통해서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을 이제 그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든 생각은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장례의식이라는 건 그래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 싫어하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식을 통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을 이제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시키고 풀어내는 것이죠. 맹자에서는 매장 방식의 장례의식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자의 유명한 그 매장 방식의 이런 유교적 장례의식이 시작된 게 이제 어떤 아주 상고 시대에 부모님이 죽어서 그냥 그 시신을 버렸는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내다가 막 고기와 파리가 뜯어먹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때 이제 덮어서 시신을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맹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렸던 게 아니라 마음속의 진심이 얼굴로 전달된 것이라고 합니다. 장례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 이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의 발로이고 어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의 어떤 마음속 고통을 해소해주는 일련의 절차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 당궁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는 어쩔 줄 모르다가 빈소를 설치하고 나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1년 만에 지내는 소상이 치르고 나서 2년 만에 대상을 치르고 나서 점차 이제 그 마음을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영달은 이것을 이제 1년에 부모의 사랑을 치르는 자녀의 마음이 장례의식이 흘러갈수록 점차 누그러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례라는 것은 죽음 그리고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을 넘어서 죽음에 대해 과도하고 인위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백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기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공자가 누가 울고 있냐 백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백어가 곡하던 것은 그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싫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을 자연스럽게 발로하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어떤 장례의식의 기능이 아니었을까. 물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탄 자들이 죽은 이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장례의식이라는 것이 노인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제 유교의 역할이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유교 경전에서 어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감정에서 반려된 장례 행위는 부모에게만 행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족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느끼는 연민의 감정으로서의 죽음을 향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 맹자 양해항상에 보면 이제 벌벌 떨면서 소가 이제 죽을 곳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놓아주라고 했던 부분. 그 이제 양해항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소이기 때문에 소 대신 양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맹자는 이것이 인정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타지를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그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왕도 정치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러니까 그 발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외에도 왕도 정치 같은 경우에는 죽은 이를 장례 보내는데 유감이 없고 또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데도 이제 등 돌리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이를 막지 못
비슷한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답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교 경전에 보이면은 죽음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보면 공자는 친구가 죽어서 돌아갈 것이 없으면 자신의 집에 빈소를 차리라고 했다라는 언급이 보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보편적 감정에서 출발한 장례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독사와 관련한 이제 장례 지원 서비스는 2018년 5월 서울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 뉴스에도 보니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단체가 협력해서 수원시에서 무용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보육원에 있던 사람들이 뉴스 기사도 보면은 젊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장례를 치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3일장을 잘 치러내는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이제 3일장을 치르고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같이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일 수 있겠다. 근데 3일장 치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불교식, 기독교식 다양한 장례식을 치르지만 이 틀 자체는 전통적인 유교적 의식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장례를 치를 때 이런 경제적 지원은 있지만 이제 유교적 장례의 모습, 그러니까 아마도 3일장까지 못하더라도 간소한 장례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제안해 줄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가족의 규모나 연대가 축소되어 가면서 지금이야 이제 친척들이 다 모여서 3일장을 치루어내지만 1인 자녀도 한 명이고 자녀도 없고 이런 시대에 장례 규모라든 우리가 장례 형식을 간소화된 장례 형식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노인 고독사 등과 관련된 지금 당장 현안의 노인 그 장례의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불교, 기독교에서 각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데 유교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장례를 우리가 간소화된 장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형식도 알려주고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왜 유교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제 죽음의 질과 관련된 이제 좋은 죽음에 관한 논의로 우리가 확대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루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유교 경전 속에 보면 다양한 죽음의 양상들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제명에 죽지 못한 죽음. 그러니까 죽는 건 다 똑같이 죽는데 여태까지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이걸 쓰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다. 누구나 인간은 죽는다라고만 생각했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에 보이는 다양한 죽음의 사례들을 보면 제명에 죽지 못한 죽음, 자초한 죽음과 같이 온전하지 못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용맹함에 이제 명을 앞당기는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자초한 죽음에 대해서도 분성갈 같은 경우에는 재주가 있지만 분자의 큰 돌을 딛지 못해서 자기 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더 좋은 죽음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죽음의 모습, 또 대의를 위해 모면하는 죽음의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뒤에서 얘기하겠죠.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의 하나의 암묵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는 그 죽음의 고비를 꺼내야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중이 그가 모시던 공자규가 황공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그가 인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관중이 황공을 도와서 제후국 가운데 제 나라를 패자로 만들어 그 혜택을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다. 때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저 죽음이 혹은 자살이 어떤 해결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삶을 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는 이제 죽음을 넘어선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죽음도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끝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신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또 맹자는 때로 삶과 죽음을 조월해서 더 가치 있게 추구해 나가야 가치가 있다라는 것, 또 유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죽을 걸 알고도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바꾸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초월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삶에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와 연결해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떤 인생의 과제, 임무를 마침으로써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얘기 단공편에 보면 군자의 죽음은 마친다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하고 소인의 죽음은 그저 이제 죽는다,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의 의미로서 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급들은 주역에도 보입니다. 이제 사생관의 문제,
문제를 종시의 문제로 치환을 하는데 고종삼은 이에 대해서 종시의 문제로 유학이 생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과제를 이제 내 마무리 과제로 삼을 것이다. 그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한 인생의 덕을 이루어 나가는 성덕의 과정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를 마무리하고 완수하는 것으로서의 죽음. 맹자가 말하는 바른 명예 죽음이라는 것도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의 할 도리를 하고 그저 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러한 다양한 죽음의 양상들은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누구나 죽는 것이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까라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고독사는 사실 병사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죽음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다음에 신장질환, 폐렴, 그다음에 자살도 상당히 앞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살과 암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사망률에서 보면 자살이 50대 연령층에서는 가장 많다가 연령이 늘어나면은 줄어들다가 갑자기 이제 75세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이제 자살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를 맞이하게 되는 노인 고독사의 조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 고독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살로 인한 죽음이 이제 더욱 고령층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왜 노령의 나이에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홀로 그렇게 자살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게 그들을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의학자인 유성호 선생님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부검을 하러 이러한 이제 사고사라고 하죠. 자살이나 이런 죽음, 고독사를 이제 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자살의 원인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부채의식, 또 죽음에 대한 무과학적 학습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노인 자살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자신이 짐이 된다는 부채의식과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유성우 교수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면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죽음은 우리 이야기하자. 삶의 마지막 여정이 죽음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을 바라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사는가의 모습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의 문제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앞서 봤던 안경진 박경숙의 연구에서도 이런 인터뷰 참여자들과 이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죽음에 대한 성찰이 이 사람들, 이 노인분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식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삶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죽음을 맞이해가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는 돌봄 종사자들은 그 노인들의 모습에 같이 아파하면서 자신에게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아픔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죽음이라는 내가 참 결국은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구나라는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에 대한 성찰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관한 이야기로 이제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유교가 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노인과 이제 젊은 세대들 간에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향교 서원 등의 이제 강의를 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곳들이 이제 사실 죽음에 관해서 교육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해소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좀 지역사회에서 고독사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노령 가구들에 대한 돌봄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노년층과 젊은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인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그래서 교육이라던가 또 이런 이 지역사회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사에 관해서 다루는 것들 보면 참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저도 내일이 아니었으면 하면서도 내일이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타자화시키고 특히 고독사 문제는 계속 회피하면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이 아닐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수자처럼 더 심한 이제 소수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이 어떤 소수자 문제 못지않게 타자화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혼자 계셔서 저는 항상 걱정인데 이런 문제를 떠올려 보는 우리는 누군가를 꼭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4차 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어쩌면 장래와 재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독사에 관한 장래 의식 우리가 실천하고 이런 문제들로 출발해서 앞으로 이런 비대면 시대의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될까, 재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까지 이야기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의 첫 출발점으로 이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안승훈 선생님 발표만큼이나 또 논평도 흥미진진합니다. 고영석 선생님 모시고 논평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안성우 교수의 유교의 생사관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안성우 교수의 죽음의 소수자,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유교의 반성적 고찰을 읽고라고 하는 논평을 쓰게 된 동국대학교 고영섭입니다. 이제 안 교수의 논문을 보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고 태어나는 생명 또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소수자라는 주제로 동양철학연구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게 됐다는 거,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안 교수의 논문을 읽고 느꼈던 것은 이제 유교의 생사관 또는 사생관, 어떤 의미에서 죽음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논평문에서 처음에 썼던 1, 2, 3, 4장 정도 구조로 처음에 공자의 죽음 인식에서 삶도 모르게 그는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하는 이 미지생 은지사라고 하는 이 대목이 이 논문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유교의 생사관이 어떻게 좀 확장될 수 있는가. 되게 우리가 강의할 때 흔히 얘기합니다만 유교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 중심의 1세 종교라면 종교 아니냐 하는 거.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 중심의 2세 종교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요. 반면에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3세 종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세, 2세, 현세라고 하는 이 관점들이 결국 생사관 또는 사생관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공자의 이 발언 미지생언지사라는 삶도 모르게 그날지 죽음을 알겠느냐는 이 명제에서 안성 교수 논문에 이제 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불교적 관점은 일반적인데 유교 공자의 맥락에서도 삶과 죽음을 이렇게 함께 연결하는 맥락을 좀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자의 명제 자체가 겸사로 읽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삶에 포커스를 둬야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제자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안승 교수의 이 논문은 우리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소수자인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유교의 죽음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 혹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목되는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자의 그 대응 또는 대안 방안은 아래 자세하고 긴 목차에 드러나 있습니다. 진짜 논문의 목차를 앞으로 빼지 않아서 제가 한번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보면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로서 유교 장래의식의 노인 고독사 장래의 확대라는 맥락하고 죽음의 질에 대한 유교 경전 속 사유들의 좋은 죽음에 대한 관한 논의를 확대라고 하는 큰 두 축을 중심으로 고독사 문제 논의의 출발점은 죽음에서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유교의 장래의식에서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서의 노인 고독사 장래에 대한 관한 유교의 역할이라는 측면을 다뤘고요. 또한 축에서는 이제 유교 경전 속 다양한 죽음에 대한 능동적 사유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노년층과 젊은 세대 간 소통의 연결고리에서 유교의 역할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유교의 생사관 또는 이제 유교의 사생관을 노인 고독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조명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 논제가 밝힌 것처럼 이제 결국 이 논문의 특장이기도 한데 2018년에 임종계연명 원료에 대한 결정으로 환자 자신에게 둬야 한다는 조남한 죽음에 대한 이 법률, 또 서울시 2018년 5월에 서울시의 고독사, 무연고사, 저소득 시민 및 주민의 마을 장례 지원 서비스 시작이라는 측면, 2021년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근거로 이제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종교의 철학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뭐 불교, 유교, 도가 뭐 다 포함하는 또는 서양 철학까지 포함하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죽음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뭐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다 반드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죽는다는 의미를 삶의 대척점에서 바라보지 않을 경우는 이를테면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폭이 넓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를 시간적 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첫 순간이 이제 생유, 그다음에 이제 숨이 멈추는, 호흡이 멈추는 죽음의 순간이 사유. 그 사이에 이제 생유에서 사유 사이의 기간을 dying life, 죽어가는 삶을 이제 죽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이제 본유, 근본적 존재. 그리고 숨이 멈춘 순간인 사유에서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부모의 인연을 찾아가는 중유, 바르도라고 하는 중음이라고도 하는 그 기간을 되게 49일로 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불교와 달리 일단 이제 유교는 현세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삶과 죽음, 특히 공자는 이제 죽음보다는 삶이라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승호 교수의 논문에서는 앞장은 되게 각 장관절에 대한 요약 중심으로 이제 논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안경숙경, 안경진, 박정숙의 이제 논의하고 김정희의 이제 독거노인의 고독사 시대에 대해서 기독교 역할, 교회 역할에 대한 얘기를 근거로 유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교가 종교라면 또 전통을 담지해오고 현재 삼일장 또는 현재 무형의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성경관장이 종교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나 기독교, 불교나 기독교에 비해서 노인 고독사나 죽음에 대한 의례에 있어서 과거의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런 모습은 게 아니라 좀 더 현실과 접목되는 어떤 그 삶의 장으로서의 죽음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읽었습니다. 우선 이런 전제 위에서 교수의 글에서 보이는 가지고 제가 2장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직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라는 이제 공자의 죽음 인식이 공자의 삶의 인식이라고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보타와 부타 같은 경우는 일찍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자 하는 화두를 탑하고 중도 연계 활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열반 멘탈의 세계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타의 중도 자비와 연계 지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죠. 상호 존중행이라는 자비와 상호 의존성이라는 지혜가 이제 불교를 떠받치는 두 날개라면 공자 즉 유교의 죽음관이 탄생관과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제한 것처럼 과거와 미래와의 연속과 부연속의 일관성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주역에서 말하는 적선지간은 필요영향이라 할 때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 할 때 선을 쌓은 집안의 경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조상의 엄덕이라고 하는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인과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인과성을 수용할 수 없다면 생과 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라는 의미를 이제 포커스, 아까 경사로서 삶에 가 있다는 것이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다는 게 이제 논어나 여러 가지 보면 공자의 죽음관도 사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러나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불교가 말하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유교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거, 그건 덕을 쌓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 맥락을 좀 고려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까.
질문을 이제 통해서 제 평가 역할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맥락이 있긴 합니다. 첫째, 부타의 생사부리, 삶과 죽음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측면과 공자의 미지생 연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면 비교해서 이게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사실 1, 2번은 좀 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 고독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안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안성 교수가 좋은 죽음을 이제 유교의 사례에 좀 찾으려고 했던 노력하고도 통하는 부분이라 생각. 우리 사회 지금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 없는 죽음, 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죽음을 추구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존엄한 죽음을 이 사회가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해당 그 환자의 자발적 그 소명,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고독사, 쟁명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은 타자의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생명체에 대한 책임지심에 대한 입각한 이제 인의 발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안성 교수의 제시한처럼 공자에 돌아갈 곳 없는 친구의 죽음에 따른 자기 빈소를 제안하는 분이나 맹자의 혼종의식 중에서 혼종의식을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소에서 양으로 대체한 측면, 또 순자의 길에서 죽은 사람의 존재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 이런 의미들이 이제 책임지심 또는 인지다냐는 그런 맥락과 함께 연결해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함께 해보자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안성 교수의 논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어떤 배우자,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한 고인 고독사의 문제를 우리 전통의 한 부분을 감당해온 유교의 반성적 고찰에 찾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젊다고 보면 젊지만 순식간에 맞이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핵가족, 1인 가족이 자꾸 되면서 또 더구나 이 가족의 어떤 그 단절, 또 전통 의례, 명절들의 어떤 해체보다는 이완이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구나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이 더욱더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현실에서 우리 안승우 교수의 논문은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원용하여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지속되어서 유교의 생산한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안 교수의 제안처럼 4차 산업시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비대면의 현실 속에서 온라인 장래, 재래의식 등에 대한 이제 유교와 유학의 역할을 아울러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1일 장례, 하루 장례를 치르는 예도 많은 것 같고요. 심지어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고, 또 온라인 대비대면의 시대로 지금 이렇게 치러지기도 하는 현실에서 소수자, 특히 고독사 문제는 더욱더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안성 교수의 이런 작성은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우리 현실의 주요 문제들을 유교학자 입장에서 또 철학자 입장에서 많이 연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세한 논평과 더불어서 또 질문도 4가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종합 토론 시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4번째로 우정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김은영 선생님, 국대 김은영 선생님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양철학연구회와 한국유교학회와는 이번 발표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회 기회에 발표 기회를 주신 그리고 권해주신 기룬석 선생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연암 박지원의 후생철학, 연암 성론의 사회적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제가 발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오늘이 손에 꼽을 정도의 발표 횟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들처럼 PPT로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하는 그런 스킬이 아직 없어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담은 이 글을 보면서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퇴계인문관에 있는데요. 여기서 내일 어떤 시험을 봐서 지금 방송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 그런 테스트하는 음성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일단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한 사회적 관계를 피할 수 없다. 유학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부자, 부부, 군신, 장유, 붕호의 5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라는 뜻으로 오륜이라는 관념으로 묶어놓았다. 오늘날 육아에서 규정한 전통적인 관계의 재고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비혼을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통적인 결혼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대안적 가족 형태가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 부부의 관계를 고수하더라도 결혼 후에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부도 적지 않은 세태이다. 처음 등장할 때 꽤나 충격적이었던 딩크족이라는 말도 이미 진부할 정도로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지금 혈연에 의거한 부자 관계나 혼인에 기반을 둔 부부의 관념을 그대로 고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단 가족관계뿐만이 아니다. 오늘날 군대나 기업, 학교 등에서 군신관계의 형태가 남아있긴 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군신의 질서를 그대로 고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며 종래의 통념대로 전통적 장유의 위계 질서를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소위 꼰대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이렇듯 유학이 공고하게 유지해온 질서가 점차 해체되고 있는 오늘날 유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혈연에 기반한 전통적 인륜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붕호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옳은 가운데 나머지 네 관계가 생득적인 신분이나 혈연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관계이자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위계 관계임에 반해 붕호의 관계는 나의 의지로 선택하고 맺을 수 있는 자발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수직적인 위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개인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18세기 조선의 철학자 연암박지화는 그의 청년기 시절 저술한 마장전, 예덕선생전 등의 소설에서 수평적 인간관계인 우정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옳은 가운데 붕호의 관계가 나머지 인간관계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정에 기초하여 기존의 전통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 더하여 연암은 양반전과 원사라는 글에서 산업공상의 직분을 넘어서 모두가 선비로 서는 사회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유는 연암보다 100여 년 뒤 청나라 말기의 사상가 담사동이 주장한 개혁사상에서 다시금 발견되는데 평등한 소통의 사회를 위해 오륜에서 나머지 관계를 철폐하고 우정의 관계만 남겨두어도 충분하다고 하는 담사동의 인하통 사상은 연암의 주장과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된다. 연암과 담사동에게서 볼 수 있는 우정의 예찬은 성별과 국적과 나이와 직업 등의 차이를 초월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수고가 필요한 오늘날 유의미한 목소리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선비에 대한 자각, 원사. 연암 당시 조선 후기 사회는 여전히 양반이 경제생활을 독려하거나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사화라는 직분을 농공상에 종사하는 자들과 차별화하고 단지 관직 진출이라고 하는 좁은 문에 의존하는 세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연암은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저술하여 양반은 이러한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한 바 있다. 양반전은 양반 신분을 얻고 싶어하는 한 부자가 황국의 빚에 시달리는 양반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그의 신분을 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신분의 증여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양반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 소설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연암은 고을 수령의 입을 빌려 당대 양반들이 농사나 장사 등의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백성들의 노력을 탈취하면서도 겉으로 도덕적인 척 꾸미는 가식적인 행태를 풍자적으로 묘사한다. 수령의 설명을 듣고 있던 부자는 그만두시오.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 하고 통탄하며 양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으로 양반전은 마무리된다. 이 소설은 연암이 청년 때 지은 여러 소설을 모은 방경각 외전에 수록된 한 편이다. 연암은 각 소설마다 자서를 남겨서 그 소설을 지은 뜻과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양반전의 자서는 저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전해준다. 선비란 바로 천작이요. 선비의 마음이 곧 뜻이다. 선비의 뜻이란 어떠한 것인가? 권세와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영달에도 선비의 정신을 떠나지 않고 곤궁에도 선비의 본분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선비의 명예와 절개를 삼가지 않고서 한갓 자기 문벌을 재화로 여기고 조상의 덕을 사고판다면 장사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양반전을 짓는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양반전을 저술하는 목적을 밝히는 글에서 양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선비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암은 사람의 의지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 지를 파자
투자하여 선비의 마음으로 풀고 권세와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곤궁에도 자기 신념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선비다움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지향하는 선비라는 것이 결코 엘리트적인 특권층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비를 특정한 계층이나 지위로 보지 않고 모든 계층에게 두루 적용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러한 관점은 원사라는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원사에서 연암은 과거 공부를 하는 유생과 양반이라고 하는 특권층에게 귀속되었던 사관념을 전환하고 산업공상 모두가 선비가 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민에 드리워졌던 위계적 신분 질서를 걷어내고자 한다. 원사는 사람이 태어난 근본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자기가 천자라 하더라도 그의 몸은 선비이다. 그러므로 자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 그 몸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지위는 기유하고 천할 수 있지만 선비임은 바뀌거나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비에게 더해지는 것이지 선비가 바뀌어 어떤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사람마다 모두 선비임을 밝힌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사람은 모두가 선비이다라는 연암의 언명이 직분의 구분까지 파기하고 농공상 모두가 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는 몸으로서의 원사를 강조하여 직위나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선비임을 말함과 동시에 모두가 자기 직업과 직종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연암은 예덕선생전에서 이란 소설에서 마을에 똥을 모아다가 되파는 일을 하는 엄행수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천한 일을 하지만 자신의 노동과 삶의 가치를 긍정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덕스럽게 살아가는 엄행수를 선생이라 부르고 벗이라고 부른다. 비록 두 작품의 저술 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연암은 분명 엄행수라는 인물이 보이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자신이 지향하는 원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연암은 당시 사회에서 선비라고 하는 직능에 기대하는 지식인과 독서인으로서의 선비상도 버리진 않는다. 다만 연암이 지향하는 지식인상에서는 그런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의식을 가진 선비상이 사라진다. 이는 연암에게서 독서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연암은 원사에서 단순히 책을 읽는 글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실제 삶에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사회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선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누군들 선비가 아니리오마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는 드물고 누군들 글을 읽지 아니하리오마는 잘 읽을 수 있는 자는 드물다.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소리내어 읽기를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구두를 잘 뗀다는 것도 아니고 뜻을 잘 풀이한다거나 담론을 잘한다는 것도 아니다. 어찌 훈고에만 밟고 마는 것이 계속했으며 선비란 것이 어찌 오경에만 통하고 말 것인가. 무릇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읽고 쓰임과 응용을 아는 것이고 만약에 그 쓰임과 응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강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연암은 선비에 대한 자신의 지향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 지식의 실용성은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이 현실로 구현되는 데 있다. 연암은 이러한 글을 통해서 당시 양반이나 선비라고 하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이들을 각성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가 청년기에 지은 양반정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선비가 글을 읽으면 그 혜택이 온 천하에 미치고 그 공은 만세에 드리워진다. 그러므로 천자는 원래 선비이다. 연암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사로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었다. 농부는 농업에 관한 지식을 익혀서 농사에 임하고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을 사회에 가서 그 지식을 전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선비인 것이며 이것은 공장장이나 상인 그리고 당대 지식인으로 분류되었던 선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청된다. 각자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치게 할 수 있다면 산업공상을 구분할 것 없이 그가 바로 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가 자기 분야의 원사가 되어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회는 수평적 관계인 우정의 관계를 통해 완성 가능한 것이었다. 단경과 외전의 또 다른 편인 마장전에서 연암은 신분이나 지위를 초월한 우정의 관계를 묘사한다. 마장전의 자서에서 우리는 옳은 가운데 붕의울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연암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옳은 끝에 벗이 놓인 것은 그것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오행에서 흙이 사계절에 다 완성한 것과 같다네. 신과 의와 별과 서에 신이 없으면 어이할고 상도가 어그러지면 벗이 이를 바로잡으니 그러기에 맨 뒤에 서서 이들을 통섭하네. 이에 마장전을 짓는다. 연암은 우정의 관계가 인륜의 바탕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과 국적과 정치적 입장 등의 제약에 갇힌 당대 사람들의 우정관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일찍이 담원 홍대용이 풀어낸 엮어낸 간정동 회오록에 선문을 남기면서 연암은 당시 조선사회의 편협한 우정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조그마한데 단지 서로 뛰어난 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의 의견이 부딪혀 그 사이가 진나라 월나라처럼 소원해지고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이 다른 것뿐인데 명분을 비교하고 따지다 보니 그 차이가 화의의 고분
지금보다 더 혹독해졌다. 서로 소식을 듣고도 혹여나 형적이 남을까 염려하여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서로 교류하면서도 신분에 구애되어 벗으로 사귀지 못한다. 마을도 같고 종족도 같고 언어와 의복도 나와 다른 것이 없는데도 서로 알고 지내지 않으니 벗이 되지 못하는데 함께 도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 연암은 당대 조선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협한 인간관계의 선입견을 가진 것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우정의 관계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그 관계망을 보다 확장하여 상호 간의 덕을 존중하는 관계여야 함을 역설한다. 당시 양반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우정관이 아닐 수 없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용문에서 보면 연암은 선천적인 양반의 신분을 타고났지만 자기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잘잘못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좋은 벗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수평적 인간관이라는 그 우정관이 청년기부터 장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암보다 100여 년 뒤에 태어난 담사동은 청의 선비 가문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중국 전통 학문을 학습한 유학자였으나 전통적 유학이 공고히 했던 이름과 명분의 상하 질서를 비판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상가이다. 일남 이녀 가운데 독자로 태어난 담사동은 12세를 전후하여 관직을 맡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있었는데 고향에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어머니, 큰 누나, 작은 누나를 한꺼번에 잃는 불운의 사건을 겪는다. 그 역시 죽을 뻔한 고비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의 복생이라는 호는 이러한 쓰라린 구사일생의 경험에서 얻은 흔적이요. 회색 처리한 인용문 넘어가겠습니다. 담사동은 한순간에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을 겪으면서 사람이 애초에 과적관계로 얽히지 않았다면 이러한 큰 슬픔과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통탄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삼강의 윤리를 강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당대 반법 자강운동에 동참하며 목숨을 건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홀로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더불어 아버지가 겪는 고통과 번민을 목도하면서 자란 그의 어린 시절부터 비롯됐을지도 모른다. 담사동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에 수용된 서학, 불학, 목학 등의 여러 다른 사유를 흡수하면서 유학이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인륜 질서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된다. 담사동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인학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인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고찰하여 자신의 이론의 근거로 삼는다. 담사동은 서로 함께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로 관계성과 소통성을 강조하면서 인의 작용을 무로 귀결시키고 있는데 그 까닭은 그가 그리는 소통의 모습은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담사동은 나와 남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인의 소통성이 상실되고 육아의 여러 명분 질서와 예의 규범이 발생함을 지적한다. 담사동은 육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 용기, 정의, 신뢰, 예의 등의 덕목을 인의 여러 다른 이름들일 뿐으로 간주한다. 인의 실제적 작용인 소통성이 이러한 이름들을 가려져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억압과 차별의 기제가 되어버렸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인의 작용으로서의 소통성, 곧 남과 나의 구분이 없는 즉각적인 소통성을 통하여 담사동이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는 평등이다. 담사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명분 질서를 부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시키는 이름의 폐단으로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남과 나라는 이름을 하나씩 지적하며 외제적으로 부과된 이름들을 해체하고 삼강의 명분 질서가 가져오는 해악을 지적한다. 사회적인 인간관계에는 필요에 의해 상정된 이름에 불과하다. 그것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덕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덕목들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명분이 되고 위계가 되어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더 씌워질 경우에 그것은 사람들이 입을 막고 마음을 가두고 생각을 얽매는 덫이 되어버린다.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명분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 명분 질서를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을 숭상하게끔 하는 억압적인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담사동이 그 모든 관계 자체를 다 부정하려는 것을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담사동은 그 위계적으로 보였던 관계가 상호 존중과 상호 비판이 가능한 쌍방의 관계로 바뀔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것으로 보였던 전통적 관계가 쌍방의 소통과 존중이 가능한 관계로 탈바꿈될 때 전통적인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틈이 마련된다. 바로 우정의 관계로 그것을 환원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유학의 가르침은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공경하며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온 반면 평등한 인간관계인 부모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측면이 있다. 상술했듯 연암은 옳은 가운데 부모의 관계가 나머지 관계를 포괄할 수 있다고 하여 수평적 우정의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담사동에게서도 유사한 견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담사동은 혈연에 기초한 인륜을 부필요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분별로 간주하고 옳은 가운데
관계에 부모 관계만 남겨놓아도 좋다고 하는 파격적인 관점을 보인다. 태국 사람들은 혈육이라는 진창에 빠져 쓸데없이 분별을 일으켜 가까운 사이라거나 먼 사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부모 관계를 말단으로 여긴다. 부모 관계가 어찌 나머지 내 인륜보다 귀중하기만 하겠는가. 나머지 인륜 관계의 주축이 된다. 그리하여 내 인륜을 모두 부모의 도로서 일관하고 있으니 나머지 내 인륜은 없어도 좋다. 5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조금의 폐단도 없이 유익하며 털끝만큼의 고통도 없고 맑아서 변함이 없는 즐거움이 있는 관계는 친구 관계일 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첫째가 평등, 둘째가 자유, 셋째가 진심으로 대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뜻을 총괄하자면 자기 뜻을 잃지 않는 것일 뿐이다. 형제관계는 부모관계에 도리어 밀접하다는 점에서 그 다음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그물이 덮고 갈리는 것처럼 사람을 핍박하여 지옥과 같은 것이다. 명분의 이름이 사라지고 위계의 착고에서 해방되는 사회, 담사동이 지향한 사회는 우정의 관계로 연대하는 평등한 소통성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담사동은 인의의 지신의 이름이 모두 인의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신, 부자, 장유, 부부의 관계가 우정의 관계로 환원될 수 있음을, 아니 우정의 관계로 환원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바로 이 지점이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역전이자 불평등한 위계의 질서가 해체되는 지점이며 오늘날 우리가 담사동의 인화통 사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러한 평등한 우정의 관계를 만나는 사회는 담사동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란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없어도 천하가 한 나라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없어도 천하가 한 집안 같으며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없어도 천하가 한 몸과 같은 것이다. 오직 친구 관계를 높일 때라야 나머지 인간관계는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담사동은 오직 서로를 평등하고 자유롭고 진솔한 친구로 대하고 존중한다면 나머지 관계들은 저절로 사라지고 억압적인 명분 질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네. 모두가 이런 친구 관계로 만나고 소통할 때 국가, 가족, 나라는 이름이 없어도 천하가 한 나라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연암이 살던 조선시대 그리고 담사동이 살던 청나라 말기의 사회는 상부계층이 하부계층을 억압하고 명분이라는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덧씌움으로써 민중들의 저항정신마저 상실하게 만든 암울한 사회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들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되고 마치 선천적으로 정해진 신분이라도 있는 것처럼 개인의 가능성이 차단되고 결코 개인의 노력으로 유월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격차를 강조하면서 절망만을 안겨주는 사회이다. 전통적으로 규정되어 온 규범과 잣대로 개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무시한 채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배제하는 세태도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연암과 담사동의 목소리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연암은 비록 당시 신분 질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지 못했지만 원사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개념을 열고 있으며 담사동은 비록 당시의 어떤 개혁에 실패하고 짧은 생을 마치지만 개인이 만나고 겪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우정의 관계로 환원하여 설명함으로써 공동체를 개개인의 연대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 모두 결코 바뀔 것 같지 않던 그 정해진 질서가 기저를 깨트리고 끊어낼 수 있는 것임을 환기시키며 우리가 각자 자기 신념을 지키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우정의 관계로 연대할 때 그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연대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연암과 담사동의 사상이 재조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등한 개개인의 이러한 평등한 소통성을 강조하면서 우정의 관계를 통해 모든 위계 질서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했던 그들의 저항 정신일 것이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호 선생님이 전남대 김경호 선생님께서 논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논평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호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은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마련되었는데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들도 대단하시고 논평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경청하고 계시는 청중 여러 선생님들도 대단하신 듯합니다. 여기 광주는 서울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평문을 읽는 것으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우선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읽힌다는 점입니다. 가독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논자의 글쓰기 능력에서 비롯한 것만은 아닙니다. 글쓴이의 문제의식이 치열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을 때 독자는 글에 집중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흥미롭다는 점입니다. 전공자가 아닌 독자들에게 조선 후기 박지원과 청말, 담사동의 조합은 사실 낯선 점이 없지 않습니다. 논자는 이 두 인물의 생경한 조합에서 현대인들에게도 친숙한 우정이라는 주제를 끌어내어서 독자의 관심을 촉발합니다. 사실 우정이라는 주제는 중국의 신문화 운동과 과연 논쟁의 선구였던 담사동에 대해서 별다른 사정 정보가 없고 박지원이 이마토라는 이름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1595년경에 썼다고 알려진 교우론을 접했던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정이란 낱말에서 누군가는 한자 표기처럼 오래된 친구나 흑백 영화 같은 붕어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도 있고 사실 이 붕어라고 할 때는 펑요로 해서 장구경과 그 친구들을 연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BTS와 아미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갖는 심정으로서 친선, 우의, 프렌드십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당대의 현실에서 어쩌면 예외적인, 그래서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는 삶을 재발견하려 했던 두 감성적 사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자는 두 인물의 삶 정치적 공간에서 구성된 감성적 사유를 우정을 매개로 해서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논평자는 논자의 이와 같은 시도에 적극 동의합니다. 박지원이나 담서동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그리하여 새롭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었던 성광과 같은 감성적 주체였고, 그들의 삶 정치적 일상과 기록은 또 다른 근대의 흔적이자 경계였습니다. 세심하게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은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부모나 벗 혹은 친구라는 어휘는 고정된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어쩌면 특정한 관념에 결박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특정한 관념을 논자처럼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 중인 유학적 통념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논자는 본문에서 유학이 공고하게 유지해온 질서가 점차 해체되고 있는 오늘날이라고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논평자는 논자와 견해가 다릅니다. 유학이 사회를 운용하는 전장지도와 일상에 걸친 규범 체계로 작동하는 세상이 아닌 이상 유학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도하게 표현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유학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평자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를 유학의 유산이 붕괴된 현상으로 취한하려는 의도나 사고에 대해서 매우 경계합니다. 소위 꼰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단순히 고수의 문제는 아닐 터입니다. 지켜내야 할 것은 지키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경정하는 것, 그것이 유학이 누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유였고 그 지점에서 유학의 재발견도 가능할 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시대에 유학의 경장이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학은 죽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과도하게 좀 해봤습니다. 논자가 이 글에서 우정론을 다루는 것도 결국 유학의 발명을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논자가 던지는 물음처럼 유학은 과연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사실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삶은 한 존재의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다양성이 결집한 지금 여기 현실이라는 점에서 논평자는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덧붙여 봅니다. 특히 유학적 삶의 세계는 삶 정치에 민감했기 때문에 논평자는 유학은 삶 정치다라고 엄명하면서 감성 유학이라고 하는 태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유학적 삶의 세계는 고상하고 우아한 자들의 것만이 아니라 거칠게 노동하고 비판적으로 사회하면서 일상에서 생존하기에 투쟁했던 자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 농, 공, 상의 직분으로 나누기도 했고 그것을 경화된 신분적 질서로 공고화하기도 했습니다. 논자는 18세기를 살았던 연암 박지원에게서 그가 살았던 시대의 균열과 어쩌면은 파국의 징후를 우정론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우정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논자는 각주 1에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우정 담론과 다른 논평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지원의 우정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당대에 대해 혹은 당대의 주류적 사유와 비껴섰던 어떤 또 다른 지점을 독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박지원은 우정의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우정에 관한 논의는 실학의 시대에 집중적으로 특히 연암그룹에서 구체적인 논의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복선이 있습니다. 서구에 대해 타자에 대해 독소 대중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사유하면서 서학을 수용했을 때 우정론이 대두했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학적 세계에서 우정이란 낱말이 실학의 시대에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부모지교나 교의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마테오 리치가 벗에 대해서 교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나의 반쪽이다 혹은 또 다른 나다라고 이렇게 했던 오이방이라든지 제이오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서술을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성호 이익의 저술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정 담론에는 서학과 동학은 단순히 그 19세기 이후의 동학을 체제에 의한 동학이 아니라 우리 그 서학과 대비되는 동쪽의 그런 학문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학이 혼용되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사동의 경우에는 그가 제창한 인학에서 평등에 대한 논의를 과학과 민주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불교와 그리고 묵자의 겸해를 포함해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지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하통의 논의는 특별히 유교적 규범 질서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가히 타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지원은 그가 당대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했지만 벽 이단의 관념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담사동의 사유에서 보이는 우정론이 박지원의 우정론과 단속하는 내용을,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 지점을 말합니다. 단속하는 내용을 보다 예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원 선생님 좋은 친절한 논평과 또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버되진 않았고요. 지금 5시 8분입니다. 그 종합토론을 원래 5시 10분부터 진행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시 15분에 다시 자리에서 모여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5시 15분에 종합토론